그 후배가 보내준 SNS 링크가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여자의 프로포즈 사진과 청첩장이 올라와 있더군요. 본식이 끝나고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그 여자가 남편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 여자를 향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연 들려주는 남자 사들남입니다.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30대 초반의 남자입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런 사연을 보내봅니다. 몇 년이 지난 지금에야 이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이유는 그동안 이 기억을 꺼내는 것조차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가 완전히 이겨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는 그때 24살이었고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한 지 1년이 막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공대생이었던 저는 늦은 복학 생활이 어색했고 집이 지방이어서 기숙사에 들어갈 수도 있었지만 원룸에서 혼자 살기로 했죠. 당시에는 그 선택이 제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녀를 처음 만난 건 원룸 건물 1층의 작은 편의점이었습니다. 항상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던 그녀는 22살 휴학생이었고 카운터에서 항상 우울한 표정으로 책을 읽고 있었죠. 저는 그때 전 여자친구와 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었습니다. 전 여자친구는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꽤 오랫동안 그녀를 도우려 했었지만 결국 저까지 지쳐버려서 이별을 선택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연애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이라는 게 참 묘한 것 같습니다. 새벽 3시 술에 취해 라면을 사러 들른 편의점에서 그녀와 처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가 카드를 못 찾고 있을 때 그녀가 괜찮으시면 제가 계산해 드릴게요. 다음에 오실 때 주셔도 돼요. 라고 말을 건넸죠. 그 목소리가 왜 이렇게 슬프게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그녀가 근무하는 시간에 자주 들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라면이 먹고 싶어서 갔는데 점점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가게 됐죠. 그녀와 저는 비슷하게 연애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1년 전 오래 만났던 남자친구와 헤어졌다고 했습니다. 그 남자가 바람을 피웠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키가 작고 마른 체형에 긴 생머리를 가진 그녀는 첫눈에 보기에는 평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웃을 때마다 보이는 보조개와 책을 읽을 때 무의식적으로 머리를 귀 뒤로 넘기는 습관은 자꾸 신경 쓰이게 만들었죠. 그녀의 손목에는 희미한 상처가 있었는데 그때는 그게 위험 신호라는 걸 몰랐습니다. 일주일 정도 매일 편의점에 들르다 보니 자연스럽게 서로의 생활 패턴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침 7시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저는 매일 새벽 1~2시쯤 라면을 사러 갔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라면을 먹으려고 가게 안에 있는데 취한 남자 둘이 들어와서 그녀에게 찝쩍대기 시작했습니다. 명백히 거절을 했는데도 멈추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점점 남자들의 목소리가 커지려 하기에 제가 먼저 나서서 제 여자친구한테 볼 일 있으세요? 라고 말했죠. 그 남자들은 큰 싸움 없이 돌아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녀는 저를 좀 더 친근하게 대하기 시작했고 매번 가던 시간이면 오빠 오늘은 라면 안 드세요? 라고 카톡이 오곤 했습니다. 며칠 뒤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 취객들 중 한 명이 자주 가게 앞에서 서성이는 걸 봤다면서 혹시 퇴근할 때 버스 정류장까지만 가줄 수 있냐고요. 원래는 룸메이트가 데리러 오는데 룸메이트가 자가격리 중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저는 흔쾌히 승낙했죠. 그렇게 일주일 동안 그녀의 퇴근길 보디가드를 자처했고 자연스럽게 새벽 도시락을 함께 먹는 사이가 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취객 스토커는 없었고 룸메이트의 자가격리도 거짓말이었더군요. 하지만 그냥 잘 해보려던 귀여운 거짓말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저는 그때 그녀의 행동이 계산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외로운 두 사람이 서로의 상처를 위로하며 가까워지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녀는 처음부터 철저하게 계획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매일 새벽 짧게나마 대화를 이어가며 자연스럽게 서로에 대해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대학교를 2번이나 옮겼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적성이 맞지 않아서라고만 했죠. 나중에 알게 됐지만 두 학교 모두 제대로 다니지도 않고 중퇴한 거였습니다. 처음 관계를 시작했을 때 서로가 서로에게 완벽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녀가 좋아하는 영화를 찾아서 보고 그녀는 제가 즐기는 게임에 관심을 보였죠. 한 번은 제가 좋아하는 게임의 캐릭터 코스프레를 해서 깜짝 선물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신선한 충격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주 이전 남자친구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 남자친구는 이런 걸 잘했는데, 이전에 사귄 사람은 이렇게 해줬는데, 같은 말들이었죠. 처음에는 단순히 추억을 떠올리는 정도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비교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전에 만난 사람들은 날 항상 이렇게 대해줬어 라는 식으로 말할 때면 묘한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폭력성도 점점 드러났습니다. 몇 번이나 저를 때렸는데 싸워서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피곤해서 소파에 졸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제 뺨을 세게 때리더군요. 놀라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장난이야, 왜 이렇게 놀라? 라고 하더군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 보니 어느 날은 제가 진지하게 이런 폭력적인 행동들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지만 그녀는 오빠는 정말 유머 감각이 없어 라며 저를 예민한 사람처럼 몰고 갔습니다. 더 심각했던 건 정서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저와 만난 지 얼마 안 가 편의점 알바를 그만두었어요. 우리는 거의 매일 새벽 전화 통화를 했는데 그녀는 아침까지 통화하지 않으면 잠을 못 잔다고 했습니다. 나 우울해서 죽고 싶어 라는 말도 자주 했죠. 그럴 때마다 저는 다음날 학교나 알바가 있어도 그녀를 달래느라 밤을 새워야 했습니다. 연인 관계로 발전하고 나서도 그녀는 저희 관계를 숨기고 싶어 했습니다. 카톡 프로필이나 인스타그램에는 절대로 저와 찍은 사진을 올리지 않았고 어쩌다 같이 만난 친구들에게도 저를 그냥 아는 오빠라고만 소개했죠. 이상하게도 가족들한테만은 저를 남자친구라고 소개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아마도 착실한 남자친구가 있다는 걸 부모님께 보여주기 위한 연극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자주 싸웠고 그때마다 그녀는 극단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제 카톡 답장에 늦었다고 여자 동기와 밥을 먹었다고 심지어 소주병에 붙어있는 여자 연예인을 빤히 바라봤다며 화를 내곤 했죠. 그럴 때마다 그녀는
제 원룸에서 뛰쳐나갔고 한겨울에도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쫓아가서 달래곤 했는데 한 번은 제가 안 쫓아갔더니 다음 날은 왜 안 쫓아왔냐, 제가 자기를 안 사랑하는 것 같다며 또 다른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여러 번 헤어졌다 다시 만났습니다. 때로는 제가 헤어지자고 했고 때로는 그녀가 헤어지자고 했죠. 하지만 매번 3일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울면서 전화하거나 제가 참지 못하고 연락하거나 그렇게 다시 시작되곤 했죠. 어느 날엔 제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를 했습니다. 손목을 건드리진 않았지만 주먹을 벽에 몇 번이나 치면서 손등이 다 까지고 피도 좀 났어요. 물론 혼자 있을 때 한 거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그녀의 태도를 배워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녀는 종종 제 앞에서 일을 하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녀는 1년 사이에 2번 이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원룸 좀 맞은편으로 이사했는데 그때 집들이 겸 생일 파티를 했었죠. 친구들을 10명 정도 불렀는데 파티가 끝나고 아무도 청소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까지 둘이서 청소하면서 그녀가 오빠가 이런 점이 좋아. 나중에 결혼하면 집안일도 잘 도와줄 것 같다. 라고 했던 게 기억나네요. 2번째는 부모님 집으로 이사했는데 그때부터 관계가 조금씩 소원해지기 시작했어요. 거리도 있고 해서 주말에만 만나게 됐는데 그녀는 제 연락에는 점점 늦게 답하면서도 자기가 연락하면 바로 답장하길 바랬죠. 새벽에 지금 보고 싶어서 죽을 것 같아 라고 연락이 오면 바로 택시를 불러 달려가기도 했습니다. 다음날 중요한 시험이 있어도 말이죠. 학교 졸업하면 결혼하는 게 어떠냐는 이야기를 한 것도 그 즈음이었습니다. 물론 프로포즈는 제대로 하고 싶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신중하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졸업하면 결혼하는 게 어떨까? 조심스럽게 물었죠. 제 마음속엔 그녀와의 미래를 함께 그리고 싶은 진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이르지 않아? 나는 아직 나 자신을 제대로 찾지 못한 것 같다.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공부도 더 있어. 결혼은 조금만 더 뒤로 미루면 안 될까? 그녀의 말은 분명 합리적이었지만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어서 자신의 커리어와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졸업하면 회사에서 인턴도 해보고 싶고 자격증도 따고 싶어. 지금은 결혼보다는 나 자신한테 집중하고 싶어. 그녀가 그렇게 말하는 동안 저는 그녀를 설득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녀를 잃고 싶지 않다는 마음에 그래, 네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게 라고 말했죠. 지금 생각하면 제가 정말 바보 같았던 것 같습니다. 그녀의 말에 모두 믿고 그녀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언젠가는 마음을 돌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때부터 무언가가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애매한 관계로 몇 달을 보냈습니다. 크리스마스 즈음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크리스마스도 둘이 같이 보내려고 했지만 가족과의 일정이 있다며 그냥 연말에 보기로 했습니다. 하루에도 연락을 자주 주고받는 편이었는데 그 시기부터 그녀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제가 전화를 하면 받지 않거나
몇 시간씩 답장이 없곤 했죠. 이유를 물으면 그냥 좀 바빠서라고 말했지만 그녀의 말투나 태도에서 뭔가 미묘하게 달라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늦게 그녀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카톡이 와 있던 걸 제가 못 봤더니 전화를 걸었더군요. 넷플릭스 계정 뭐였지? 나 드라마 좀 보려고. 평소 같으면 이런 대화는 아무렇지 않게 넘겼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딱딱했고 어딘가 멍한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옆에서 듣고 있는 것처럼요. 기분 탓이라고 넘겼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그녀의 태도가 완전히 변해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며칠 뒤 그녀가 제게 연락했습니다. 시간 좀 있어? 할 얘기가 있어. 그녀는 자주 저를 불러냈지만 그날은 느낌이 달랐습니다. 약속 장소로 가는 내내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있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죠. 그날 밤 그녀는 부모님 집 근처로 와달라고 했습니다. 이유를 물었지만 별다른 설명은 없었습니다. 그녀를 차에 태우고 한참을 달렸습니다. 차 안에서 우리는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면서 무언가를 결심한 듯 보였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이제 그만 만나자.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이유를 물었지만 그녀는 우리가 서로 안 맞는 것 같은 뻔한 말만 반복했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이 생긴 건 아닌지 물어봤지만 그녀는 강하게 부인했어요. 그리고 그녀가 이어서 한 말들은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솔직히 오빠랑 미래를 생각해 본 적 없어. 결혼이나 그런 건 처음부터 상상도 안 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와 함께 했던 시간들이 머릿속에서 빠르게 재생됐어요. 우리 아기는 누구 닮았으면 좋을까? 하며 어떤 모습? 그래도 나랑 결혼해 줄 거지? 라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하던 순간들, 그 모든 게 전부 거짓말이었다는 걸 깨달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빠가 너무 집착하는 것 같아. 내가 먼저 카톡 차단할게. 오빠는 차단해도 나중에 풀 거잖아. 그녀는 마치 제가 스토커라도 되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동안 저를 집착하듯 붙잡고 연락이 뜸해지면 난리를 쳤던 건 그녀였는데 말이에요. 그녀는 차에서 내리고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단호하게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모든 게 끝났습니다. 차를 몰고 돌아오던 길, 마음 한편이 슬프기도 했지만 동시에 커다란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지 그제야 깨달았거든요. 그녀를 붙잡기 위해 애쓰는 동안 정작 제 자신은 돌보지 못했다는 것도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후에 찾아왔습니다. 이별 후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처음엔 비상 상황인가 싶어 급히 받았죠. 그런데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건 그녀와 누군가의 희미한 대화 소리뿐이었습니다. 대화가 선명하게 들리진 않았지만 그녀의 목소리였다는 건 확실했습니다. 그리고 통화는 금방 끊어졌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차단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게 풀리고 전화가 걸릴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결국 참지 못하고 그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전화 왔는데 말이 없길래 한참 뒤 그녀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아, 미안. 잘못 눌렀나 봐. 그 말을 그대로 믿어야 할지 고민스러웠죠. 그녀는 별일 아니라는 식으로 넘겼지만 그날 이후로 그녀가 머릿속에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녀에게서 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고 전화는 끊기자마자 몇 번이나 다시 걸려왔죠. 세 번째 전화가 왔을 때 결국 받아버렸습니다. 오빠, 혹시 나한테 뭐 맡겨둔 거 있어? 그녀의 말은 뜬금없었습니다. 그녀가 제 원룸에 온 시간이 압도적으로 길었고 제가 그 집에 간 건 몇 번 없었으니까요. 무슨 물건을 말하는 거야? 라고 물었더니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아니야. 그냥 착각했나 봐. 그날 이후로도 그녀는 종종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가끔은 그냥 잘 지내나 싶어서 라는 애매한 말로, 가끔은 예전에 같이 갔던 맛집 이야기를 부르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녀가 보내온 연락은 점점 더 많아졌고 저는 다시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화가 올 때마다 목소리는 이상하게 신경질적인데 굳이 먼저 연락을 계속하는 게요. 결국 이 상황을 끝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지인들을 통해 그녀가 새로운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고 이런 식의 애매한 관계가 서로에게 좋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수진아, 우리 이제 정말 연락하지 말자. 서로를 위해서 그게 좋을 것 같아. 짧은 통화를 마치고 그녀를 차단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제 휴대폰에 모르는 번호로 메시지가 와 있더군요. 자신이 두고 간 물건이 있다면서 제가 집에 있는지 묻는 내용이었어요. 화가 치밀었습니다. 연락하지 말자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연락이 계속되는 게 불편했거든요. 결국 장문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가 그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지만 이제는 정말 끝내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며칠 후 충격적인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아버지에게서 온 거였는데 늘 인자하고 점잖은 모습만 보여주시던 그분이 저를 스토커 취급하면서 협박하더군요. 제가 여러 개의 가짜 SNS 계정으로 딸을 괴롭히고 딸의 지인들에게까지 접근해서 사생활을 캐고 다닌다나요? 심지어 그녀가 자주 가는 카페 근처에도 제가 자꾸 목격됐다는 말도 있었고 이런 식이면 적금 금지 명령을 신청하겠다고 했습니다. 황당했습니다. 항상 저를 친자식처럼 대해주시고 우리 딸 잘 부탁한다며 등을 두드려주시던 그분이, 그래서 저도 정중하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는 것, 오히려 그들의 딸이 제 집을 찾아왔다는 사실을 지적했죠. 더 이상은 연락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근데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녀가 저에 대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했길래 그토록 절 아들처럼 생각하던 부모님의 태도가 하루아침에 바뀐 걸까요? 어떤 거짓말을 둘러댔길래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일이 있고 몇 달이 지난 4월, 고등학교 후배로부터 카톡이 왔습니다.
원래는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소식이었는데 그 후배가 보내준 SNS 링크가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여자의 프로포즈 사진과 청첩장이 올라와 있더군요. 로맨틱한 크리스마스 프로포즈에 눈물 날 뻔했다는 글과 함께 눈 내리는 남산타워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SNS 게시물에 달린 댓글들을 읽다가 하나가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재작년에 소개해준 게 이렇게 될 줄이야. 너무 축하해. 재작년, 그리고 크리스마스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만나고 있던 그 시기에, 아니, 그보다 훨씬 전부터 그녀는 그 남자를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댓글들을 더 읽어보니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다는 걸 암시하는 대화들이 보였습니다. 이제 보니 모든 게 이상했습니다. 제가 졸업하면 결혼하는 거 어때? 라고 꺼냈을 때부터 그 여자의 태도가 급격히 달라졌던 것도, 그런 얘기는 아직 이르지 않냐며 제안을 회피했던 것도, 알고 보니 이미 다른 남자와의 결혼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거였네요. 결혼이 확정되자 더 이상 저런 존재가 필요 없어졌나 봅니다. 그래서 1월에 갑작스럽게 이별을 통보했던 거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안정적인 결혼이 보장될 때까지 그 여자의 곁에 두고 싶었던 하나의 보험 같은 존재였던 겁니다. 그 와중에도 저한테는 지금 내 일에 집중하고 싶다며, 취업 준비를 한다며 변명을 했었었죠. 심지어 저랑 결혼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다며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몇 번이나 진심을 물어봤는데도 단 한 번도 솔직하지 않았어요. 아마도 그때 이미 다른 남자와 결혼을 확신하고 있었나 봅니다. 이제 보니 그 여자의 패턴이 보이더군요. 새로운 관계가 확실해지기 전까지는 이전 사람을 절대 놓지 않는 거죠. 마치 안전장치처럼요. 새로운 남자와의 결혼이 확정될 때까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저를 붙잡아 두고 싶었던 거죠. 결혼 소식이 퍼지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그 여자가 얼마나 문제 있는 사람이었는지, 다른 사람들 뒤에서 어떤 말들을 했는지. 그 여자는 진심으로 저를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명백했던 나르시시스적 성향들. 하지만 사랑에 빠져있을 때는 그 모든 걸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와서 보니 그 여자가 마지막에 한 행동들이 이해가 되더군요. 갑자기 절 스토커로 몰았던 것도, 아버지를 통해 협박했던 것도, 아마도 새로운 남자에게는 자신이 스토커에게 시달리는 불쌍한 피해자로 보이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그래서 저를 집착하는 전 남자친구로 만들어버린 거죠. 마치 그 여자가 저에게 들려줬던 전 남자친구 이야기처럼요. 솔직히 말하면 그 여자의 예비 신랑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가 알게 될까요? 자신이 프로포즈하던 그 순간에도 그 여자가 저와 연락하고 있었다는 걸. 하지만 그건 이제 제 문제가 아니겠죠. 그렇게 반년이 흘렀습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마주칠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은 그녀와 제가 함께 다니던 단골집에서 친해진 지인의 결혼식에 초대받아 간 날이었습니다. 본식이 끝나고 신랑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고 음식을 담아 자리에 앉으려는 순간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그 여자가 남편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친 건 단 몇 초. 그 여자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순간 그 여자가 제게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오빠랑 결혼 같은 거 생각해 본 적 없었다는 말.
그때는 상처로 얼룩졌던 말들이 지금은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가벼워 보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 여자를 향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 수진아, 정말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아, 그 순간 일부러 말을 멈추고 그 여자와 남편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아, 이분이 남편이시구나. 안녕하세요. 순식간에 주변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그 여자와 남편에게 쏠렸고 그 여자의 얼굴은 붉게 달아오르며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남편은 목례로 인사를 하다가 분위기를 느꼈는지 그 여자와 저를 번갈아 보며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저는 태연하게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청첩장 안 보내서 섭섭했는데 그래도 축하해. 아, 내가 차단해서 못 받은 건가? 그 여자는 입을 열어 무언가 말하려다 곧 닫아버렸습니다. 그 여자의 손이 남편의 팔을 강하게 끌어당겼지만 남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쾌한 표정으로 천천히 그 여자와 나를 번갈아 쳐다보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구셔? 그 여자는 식은땀을 흘리며 그의 손을 붙잡고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그들에게 고정되어 있었고 웅성거림이 피로 현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잠시 후 담배 한 개비를 빌려 피로 현장 밖으로 나갔습니다. 흡연자들을 혐오한다던 그 여자 덕분에 담배를 끊었었지만 그날만큼은 예외였습니다. 타들어가는 담배 끝을 바라보며 지난 2년간 그 여자에게서 받았던 모든 상처와 배신, 거짓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도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처음으로 그 여자와 관련된 모든 기억이 그저 웃긴 해프닝처럼 느껴졌습니다. 심지어 필요 현장에서 그 여자가 도망치듯 나가던 모습을 떠올리니 피식 웃음이 나더군요. 그 여자도 혹시 이 방송을 듣고 있을까요?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차단 풀었더니 번호 바꿨나 보더라. 이혼 축하해. 그래도 다음 결혼식은 청첩장 꼭 부탁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잘 들으셨나요? 어디에도 말하지 못했던 여러분만의 사연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려주는 남자 사들남이었습니다.